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1월 30일에 태어난 인공지능 챗봇인 챗GPT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텍스트를 생성하고 언어를 번역하고 다양한 종류의 창의적인 콘텐츠를 작성할 수 있어요. 특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의 취향을 파악해서 쇼핑, 음악, 도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개인화된 추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어요. 이제 태어난 지 184일밖에 되지 않은 저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난 이후로 바드, 뉴빙, 코파일럿 등과 같은 AI들이 엄청나게 발표되었죠. 특히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구글에서 바드라는 녀석을 발표했답니다. 저랑 경쟁을 붙일 모양인데 누가 더 잘하는지 지켜봐 주세요. 오늘 멀티캠퍼스 ATD23 아이스 디브리핑에 패널로 참석하신 이창 교수님, 조대공 교수님, 김영준 센터장님, 권영준 부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실지 무척 궁금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신원준 전무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죠. 저는 세션 3 패널 토의의 진행을 맡은 멀티캠퍼스 신원준 센터장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영상 어떠셨나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한 1분 정도 되는 스크립트를 쓰고 이 스크립트를 챗GPT한테 한번 수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잘 작성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간결하게 소개했고 또 기대감도 이렇게 칭찬을 쭉 해서 그 원래 거를 그냥 쓰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챗GPT가 보면은 우리가 업무를 하면서 썼던 어떤 문장 같은 걸 다듬어 줄 수도 있고 윤문을 하거나 혹은 또 뭐 특정 기능을 좀 더 넣어서 보강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챗GPT로 써봤고요. 정말로 그 AI가 그 우리 삶을 정말 많이 바꾸고 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그 세션 1, 2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원래 ATD의 최고의 이슈이고 화제는 단연 AI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 앞에 4분을 모시고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대의 제일 왼쪽에 계신 이창 교수님, 세션 1에서 디브리핑을 해주셨던 국내에서 가장 뛰어난 HRD의 전문가이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카이스트의 조대권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조대권 교수님은 피플 어널리틱스의 대가이시면서 AI하고 머신러닝의 최고의 전문가여서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법 제도에 있어서도 이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김영준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보면은 앞장 잠깐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러니까 니아이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데 오늘 그 법제도에 대한 전문성을 보여주실 걸로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성 SDS의 권영준 부사장님을 모셨습니다. 권영준 부사장님은 하버드에서 컴퓨터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퀄컴 MIT를 거쳐서 현재 삼성 SDS의 연구소장으로 계십니다. 네. 일단 그 패널들 소개를 드렸고, 우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궁금한 화두가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챗GPT가 뭐이길래 챗GPT에 대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계신 우리 조대공 교수님께 간략하게 챗GPT에 대한 소개 혹은 또 설명을 한번 요청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보다 부사장님 더 잘하실 것 같긴 한데요. 사실 그 이름 그대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챗GPT의 배경에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초거대 언어 모델이라 함은 쉽게 말하자면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아주 잘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기 온 경우에 나는 오늘 멀티캠퍼스에 한 다음 그 다음 단어 어느 단어가 들어가면 가장 확률이 높을까, 또는 문장이 주어졌을 때 중간을 비워놨을 때 그
곳에 들어갈 단어 어느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을까라는 그런 언어 모델을 개발시킨 게 첫 번째였다면은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과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더 쉽게 또 우리가 익숙한 말을 뱉어내는 게 어떤 것일까라는 것을 사람들이 피드백을 줬고요. 거기에 이제 좀 더 그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없는 그런 부분이 보강된 모습이 이 챗 GPT가 이렇게 흘러오고 지금 3에서 3.5에서 4로 온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명쾌한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야, 권 부사장님 혹시 조금 더 애드할 부분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챗 GPT는 딥페이크를 만들어내는 그런 AI 러너입니다. 딥페이크라는 거는 사실 뭐 이렇게 나쁜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쓰는 이 언어에 보면 뭐 단어의 확률이라든지 뭐 단어의 분포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상용되는 거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질문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제가 즉흥적으로 뭐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뭐 비슷한 말을 이전에 했을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 말이 뭐 진짜인 이유는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톤이라든 그 뭐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말하는 무슨 화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가지고 있는 스태티스틱스와 비슷하다라는 이런 걸 이제 학습으로 통해서 만든 거대 언어 모델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리얼리스틱한 그런 언어 제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부사장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드셨는데 이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챗 GPT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봤을 때 기업에서의 일하는 방식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일단 저한테는 변화가 많고요. 너무 힘듭니다.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오늘과 같은 말씀을 드리러 다니고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또 알려드리고 상당히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챗 GPT 이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 가지 분야에서 뭐 저희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오피스 업무에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오피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단순하고 매일같이 이렇게 뭐 되풀이되는 이런 소위 말하는 먼데인한 이런 태스크들을 AI가 좀 더 창의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 이런 곳에서 뭐 워드 프로세서를 뭐 가지고 뭐 멋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각종 언어 링구스틱 그 기능에 관련된 이러한 창작 활동을 챗GPT가 도와줄 수 있어서 이쪽 분야에서 큰 혁명이 일어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보는 거는 그 저희는 이제 엔지니어링 회사이고 소프트웨어 IT 클라우드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프로덕션이라는 게 필요한데 소위 말하는 코드를 컴퓨터 언어 어떤 언어에 관련된 그런 코드를 챗GPT가 잘 써주고 뭐 어떤 분들은 아주 그 극단적으로 알고리즘 코딩은 거의 끝났다. 알고리즘은 이제 놓은 알고리즘들인데 이러한 거를 각종 스타일로 제너레이트 해주는 챗GPT 같은 이런 거대 AI 모델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알고리즘 코딩 같은 거에 보다 이제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저희 클라우드 회사이고 IT이고 물론 이제 멀티 캠퍼스에도 비슷한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IT를 이런 큰 시스템을 하는 데는 이제 운영에 대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이런 운영을 같은 거를 자동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스크립팅을 하는 거를 도와주는 것은 물론 각종 플러긴이나 API 같은 것이 사실 챗GPT나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것과 연동이 된다라면은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는 것뿐만 아니라 뭐 프로세스를 만들어 줄 수도 있지만 그 프로세스와 실제로 우리가 리모트로 조작할 수 있는 리모트 컨트롤 같이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 연동이 되어서 많은 그 운영에 있어서 자동화의 혁명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오피스 혁명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멀티 캠퍼스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대학이라든지 이런 고등교육기관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조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챗 GPT의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은 분야는 이 고등교육 대학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학기가 어떻게 보면은 챗 GPT가 활성화되고 처음 저희가 시험을 보고 평가를 하는 이제 첫 학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미 많은 곳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어떤 에세이 퀘스천을 오픈 엔디드로 주어졌을 때 챗GPT에서 나온 결과를 그대로 갖다 붙인 학생이 열심히 공부한 학생보다 성적을 높게 받은 경우도 나타났다고 하고요. 또 챗GPT를 적극 활용하면서 참고하고 에디팅한 학생이 원래 낮은 그레이드를 받던 학생이 높은 그레이드를 받은 경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에세이 문제를 없애고 다시 옛날 객관식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깔끔하게 외워서 오고 거기서 그냥 시험을 보게 하면은 이게 첫 번째 금지시키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육하는 데 있어서 평가 방법을 개선하고 또 학생들이 AI를 적극 활용하면서 비판적 사고나 생각의 틀을 넓히면서 좀 더 그 교육의 목적을 좀 달성하는데 하는 그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가 방법이 개선되고 또 기존에 해오던 방식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모습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르치는 영역에 있어서 그동안 이제 내가 배운 지식과 또 공부했던 내용에 기반해서 강의자를 만들고 수업을 했지만 이제 그 챗GPT를 활용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 수업에서 아예 챗GPT를 띄워놓고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강의한 내용에 대한 확인도 하고 또 더 생각을 확장할 부분 없는지 이런 생각들 또 사례가 더 없는지 보기도 하고요. 과제도 적극적으로 학생분들이 GPT를 활용해서 더 나은 결과물을 내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례는 학생들과 소통하고 아까 앞서 이제 센터장님 말씀 주셨듯이 AI나 기술의 교육의 어떤 혁명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개인화되고 또 어댑티브한 방식으로 나가는 모습인데 그런 영역에서 이렇게 또 그 챗GPT가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 이제 부사장님 말씀 주신 대로 좀 더 효율화, 자동화 하는데 단순 반복 작업이 이루어지는 게 학교에도 여전히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 우리가 불필요한 일을 줄이고 또 본질에 더 집중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 한 10여 년을 돌아봤을 때 처음 제가 받았던 디지털 기술의 어떤 큰 교육의 영향은 무크, 이 온라인 기반에서 전 세계 최고의 교수가 하는 수업을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다는 게 한 10여 년 전 혁명적 모습이었다면 그 다음 저희가 지난 몇 년간 겪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학교를 가지 않고도 학위를 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직접 체험한 게 두 번째 모습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일고 있는 챗GPT의 모습은 이제 교육의 방식과 또 어떤 평가 방식을 바꿔야 되는 또 다른 저에게 다가온 도전이자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권 부사장님께서 오피스 혁명이라고 말씀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조 교수님께서 대학도 직격탄을 맞았고 또 도전이자 기회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두 분 말씀을 합쳐보면 아마 기업 교육에 있어서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HRD의 대가이신 우리 이창 교수님께 기업 교육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변화해 갈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등장은 저희 예를 들면 자전거가 처음 도입됐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그 전까지 열심히 뛰어다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부럽기도 하고 반칙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챗 GPT를 활용해서 교육에 쓰는 것들이 초창기에 뭐 여러 가지 혼란과 우려가 있겠지만 그 혼란과 우려 때문에 챗 GPT를 저희가 덮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HRD의 그 기능적인 측면을 한 4단계로 나눠서 보면 애드민 수준이 있고요. 예, 애드민이 뭘까? 뭐 고용보험 환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드민 다음 단계가 이제 오퍼레이팅 단계에 HRD가 있고요. 과정 운영하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스트래티직 HRD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경영진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매니저리얼 레벨의 HRD가 있을 텐데 챗 GPT는 어디서부터 주로 도입이 될까요? 그러니까 애드민과 오퍼레이팅 단계에서의 챗 GPT가 훨씬 더 저희한테는 먼저 다가올 거고 그 다음에 전략과 매니저리얼 레벨의 의사결정 부분에 HRD에서 도입이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저희한테 주는 시사점은 아레나를 나눠야 된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그래서 HR더들이 앞으로 영역들이 저희가 상당히 노동집약적이잖아요. 애드민하고 오퍼레이팅 쪽은 그쪽에 인력이 많이 치중돼서 시간을 할애하고 인력을 투입했었는데 점점 더
그 윗단계인 스트래티직 HRD와 매니저리얼 HRD 쪽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경험치를 높여가야 챗GPT를 스무스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그 노동 집약적인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전략적인 부분을 이렇게 이전에 가야 된다고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기업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움직여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HR들의 역할들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특히 또 멀티 캠퍼스도 할 일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김영준 센터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기관 이름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니아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 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가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진흥화 법제도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어서 제가 좀 법적인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한 공공기관이고요. 지능정보화 기본법 12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정통부와 행정안전부의 산하기관입니다. 저희는 그 정보화, 지능화 또는 인공지능 뭐 이런 그 알고 계신 IT와 관련된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전자정보라든가 디지털 정보 수립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과기부, 방통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저희 그 진흥화 법제도 센터에서는 그 정보화와 관련된 그 많은 법들에 대해서 입법이라든가 뭐 개정, 제정에 관한 업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법령의 해석이라든가 법령의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금 전에 딱 이렇게 뒤로 이렇게 설명하실 때 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센터장님 또 법학을 전공하시고 법학 박사이시기 때문에 보면은 이제 설명도 뭐 법조문처럼 이렇게 아주 또박또박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기업이라든지 학교에 계신 우리 세 분 패널께 어떤 변화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었고, 실제로 기업이라든지 학교, 그다음 기업 교육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보면 이제 니아 쪽에서도 이런 그 AI의 도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법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준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준비들이 있는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사실 그 2016년도에 이제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바둑을 둔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 이후로도 사실 제도적으로나 법적으로 이것들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과연 앞으로 계속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니면 그것을 못 쓰도록 규제할 것인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에 비유를 하자면 누군가는 그걸 분명히 반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규율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저번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법안들이 2개가 제출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안들이 한 10여 개 정도 발의가 됐는데 그중에서 인공지능 교육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인공지능의 활용이라든가 인공지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한 9개 정도가 국회에 제출이 되어서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론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을 규제하거나 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국회에서 아마 9개의 법안들을 통합해서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아까 이제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지만 자칫하면 누군가는 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들을 마련을 하고요. 또 교육 분야에서나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챗GPT가 점점 더 활용이 되게 되면 교수님들이 먼저 직업을 잃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과연 이런 노동 환경 변화와 이런 직업의 환경의 변화를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이제 시험에서도 챗GPT가 활용한 거를 이제 그대로 갖고 오는 학생이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규정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거나 형벌로서 또는 과태료나 이런 행정벌로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그것들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법안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생각해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IT 강국답게 정말로 아까 우리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시적인 조망하에서 두 분 교수님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 다 준비하고 계신 걸로 보면은 정말 든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오늘 그 온라인으로도 굉장히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렇게 꽉 채워 주셨는데 사전에 저희가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챗GPT AI에 관련된 질문들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냐면은 챗GPT가 정말로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도구인가에 대한 질문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창 교수님 아까 전에 세션 1에서도 잠깐 설명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있는지 우리 조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자들 참 부지런한 게 작년 11월 말 등장한 GPT 3.5가 등장한 이후로 분야를 막론하고 엄청난 워킹 페이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 중에 제가 눈여겨본 논문들이 몇 개 있었던 게요. 저희 분야, 경영학 분야에서는 과연 이런 기술의 등장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사람들의 생산성을 높여주는지, 그리고 이건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높여주는지가 궁금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봤던 두 논문 중에 하나는 스탠포드 대학에 있는 에릭 브린율프슨 저희 분야의 대가 교수님인데, 이분이 이제 콜센터랑 협력을 해서 좀 파인 튜닝된 생성 AI 모델을 갖고 한 5,000명의 그 직원들 대상으로 이전에는 다 같이 안 쓰고 있다가 이제 일부 그룹만 랜덤하게 쓰고 나머지 쓰지 않는 방식으로 효과를 검증하는 이제 방식을 썼는데요.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는 아주 숙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성과 생산성 향상보다 초보자나 중급자 이 사람들이 그 상급자의 어떤 업무 방식과 또 고객을 대응하는 방식을 빨리 습득하면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어느 그 문제 해결 시간이 평균적으로 14% 정도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은 실제 MIT 학생이나 교수님들이 그 한 500명의 이제 온라인 사람들 대상으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일부는 이제 이 GPT를 활용하지 않고 또 일부는 활용하게 해서 생성된 어떤 그 에세이를 평가하는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GPT를 사용하는 경우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또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 또 아까랑 공통적인 모습은 초보자나 중급 정도 사람이 조금 더 효과를 많이 누린다고 합니다. 실제 학교에서 보더라도 어느 분야의 어떤 전문가보다는 어느 분야에 막 시작하거나 아니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이 중급 정도 레벨까지 내 실력을 끌어올리는데 이 GPT가 많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한국의 한 기업에서 그 광고 카피를 생성하는 어떤 AI 생성 AI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곳에서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게 이 나온 결과물을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원래 이걸 아주 잘하던 사람들보다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고, 근데 여기 새로 진입한 사람들에게는 보다 시간을 엄청나게 줄여주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걸 끌어올려주는 그런 상승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어떤 분야에 아주 엑스퍼티즈를 갖고 있는 전문가보다는 중급이나 초급 분들을 끌어올리는데 생산성 향상이 많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 제가 이제 조대겸 교수님을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당황스럽게 드리더라도 정말 아주 클리어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그 네 분 패널 분들께 공통으로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얘기지만 이제 챗GPT 같은 이제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우리 기업의 일하는 방식도 바뀌고 또 그 교육 현장도 바뀌게 되는데, 우리 HRD를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우리 그 리더들, 그다음에 담당자들은 새로 나온 기술 중에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권 부사장님부터 한번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은 기술들이 있는데 저는 뭐 HR 휴먼 리소스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제가 보는 HR을 본다라면 두 가지 디멘션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people 디멘션, 그리고 또 하나는 그 HR이라는 게 많은 프로세스가 있고 이 업무의 그 코어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핸들을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people을 매니지먼트하는 그런 파트가 많은 것 같아서 첫 번째로 그 people 디멘션에서는 뭐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인터랙트하는 그런 기본적인 AI들, 예를 들어서 사람의 스피치를 알아듣고 그 스피치를 뭐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텍스트로 떨궈주고 뭐 그 텍스트 도메인 상에서 텍스트를 서머라이즈하고 비슷한 뜻을 가진 뭐 문장을 생성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단순한 거부터 해서 또 많은 서류를 또 프로세싱을 하는데요.
지금 뭐 컴퓨터 뭐 클라우드 시대니까 IT 인프라스트럭처에서 그 프로세스된 텍스트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로 가지고 있다라면 그 이미지를 다시 이미지에 있는 그 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을 다시 뭐 extract 할 수 있는 뭐 OCR 뭐 이런 거 이런 기술들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그 AI가 제너레이트해서 만들어낸 음성도 있다고 하는 스피치 신테시스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뭐 성별 또 원하는 뭐 어떤 에이지 정도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이 음성을 잘 제너레이트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상당히 주목해야 할 그런 HR에서는 그리고 뭐 프로세스 파트에서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만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뭐 RPA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챗GPT는 RPA를 뛰어넘어서 뭔가 없었던 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했던 프로세스 같은 거를 심플리파이 해주고 옵티마이즈 해주고 또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트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기술들이 앞으로 HRD에서는 이런 걸 얼마나 잘 다루고 잘 쓰느냐가 큰 강점일 것 같습니다. HRD에 종사하시는 분들께. 네. 역시 그 에스테스의 연구소장님답게 굉장히 위치한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기술들을 말씀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분들이 점점 불리해진다는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제가 먼저 다 말해버렸네요. 그래서 우리 김영준 센터장님께는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막 이렇게 나타날 때 우리 HRD의 어떤 전문가나 담당자들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법제도적으로 좀 그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포인트들이 혹시 있을지. AI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결국은 사람과 AI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결국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건데요. HRD에서 가장 중요한 거가 될지는 제가 HRD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교육과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칫하면 인공지능이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는 인공지능법이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 법안들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괜찮지만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보다 못한 사람보다 하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것,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반대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HRD를 하시는 분들 또는 HRD 그 영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상대방의 인권과 기본권을 어떻게 하면 존중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거는 직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음성을 생성하거나 영상을 생성하는 아까 이제 부사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딥페이크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몇 개 주라든가 연방에서 공직선거 분야에서 딥페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 굉장히 많은 제한을 두거나 아니면 규제를 하는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킨 부분도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생성형 AI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그것들을 이용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심스러운 부분들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챗GPT의 전반적인 챗GPT나 아니면 생성형 AI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저작권에 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권을 인공지능의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공지능이 생성해낸 이 데이터들을 과연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 법령으로나 아니면 논란들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챗GPT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주의해서 검토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그 AI가 사람을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쓴 이 한 1문짜리 스크립트를 챗GPT한테 물었더니 막 칭찬해서 기분이 좋았거든요. 이렇게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구나. 네.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 조대공 교수님은 그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AI 기술이 어떤 게 있고 또 뭐 대학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HR들한테 줄 수 있는 인사이트라든지 그런 걸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금 센터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좀 애드하면 AI가 저를 칭찬할 땐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또 AI가 저를 나쁘게 평가하면은 네가 날 뭘 안다고 이렇게 평가하면서 또 기분이 나쁜 사람들 이중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보다 또는 이제 그 HR 관련한 분들 강의를 하고 피플 애널리틱스를 얘기할 때 일단 이제 이 데이터가 경영에 활용되는 영역에서 HR이 그동안 좀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따라잡히는 또는 더 활용에 본격화되는 시기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HR 담당하신 분들이 제 생각에는 가장 빨리 활용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번역이나 요약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긴 논문을 다 보기보다는 이제 이 논문을 넣고 요약을 하거나 아무래도 내가 가용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언어의 장벽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한계가 있었는데 딥L이라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 활용하면은 아마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완성도 있는 번역을 경험할 수 있을 거고 또 챗GPT를 통해서 긴 문서를 요약해서 보면서 내가 충분히 더 많은 정보에 가용하는 범위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세션에서 제가 꽂혔던 단어 하나가 워크라이프 밸런스가 아니라 워크라이프 블룸 이렇게 이제 진화해야 되는 그 관점의 전환가 되게 큰 것 같아요. 근데 AI도 마찬가지로 저희 HRD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로 인해 내가 업무가 대체되거나 뭐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생각보다는 휴먼 AI 블룸 관점으로 바꾸면은 내가 하는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고 또 효과적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충분히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번역일 것 같고요. 또 많은 HR 하시는 분들이 나는 분석력이 없고 데이터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좀 제약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에 있어 절대 본인의 회사 데이터를 넣으시면 안 되고 당장은 그러나 방법 또는 다른 회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기본적인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쉽게 학습하고 또 접근하는데 AI 기술 많이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들에서는 많은 기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이제 ATD에 직접 참석하셨던 우리 이창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그 현장에서 AI가 얼마나 화두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셨을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이 기술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그 부분을 좀 잠깐 설명해 주시면. 네. 활용도 측면에서 봤을 때 객관적인 어떤 지식 이상의 것들에서 용도가 초반부터 꽤 많았다는 게 앞으로는 조만간 직장에서 상사에게 받지 못한 사랑을 챗 GPT한테 기대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역량도 난이도를 떠나서 그 중요도를 떠나서 난이도가 물론 낮은 것부터 적용이 되겠지만 꽤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저희가 예측하기에는 이 활용을 루틴한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절차가 있는 시퀀스가 있는 부분부터 더 많이 쓸 것 같았는데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창의적인 업무에서 챗 GPT와의 협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벗고 활용을 해볼 필요가 있고 이게 워킹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보면 알까요? 적용을 해보면 알죠. 예, 시도를 해보면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조직 문화적으로도 저희가 수용을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보고 법률적인 걱정이 되시면 문의를 주셔서 니아에 확인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조금 전에 이제 이창 교수님 말씀하시면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계의 힘을 빌리는 거는 창의적인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좀 달라져서 조금 전에 이제 어떤 카피 같은 것들 말씀하셨는데 창의적인 업무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그런 툴로 점점 진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이제 청중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고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 요원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현장에 계신가요 혹시? 네. 저쪽에 마스크 쓰고 계신 잘생긴 우리 청중분. 네, 저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듣다 보니까 아까 그 법 제도 측면에 있어서 지금 그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그 데이터에 대한 학습 부분, 그러니까 챗 GPT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원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정립이 안 되고 있고,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아직 제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슈를 제기하거나 한국이나 뭐 글로벌에서 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이슈가 제기됐으면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와, 이게 굉장히 길고 날카롭게 푹 찔러 들어왔는데 답하실 분은 딱 한 분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저작권법도 관련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인공지능법에서도 비슷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국제적인 논의는 과연 챗GPT든 어떤 인공지능이든 간에 지금의 현존하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것이 기존의 저작권자,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그 권리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우리가 사서 읽을 때 책을 훔쳐서 읽는다라면 당연히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되지만, 사람이 읽을 수 없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물론 뭐 소설의 내용을 담은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켰을 때 책의 판매량에 영향도 주지 않고, 그럴 경우에라면은 기존의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들을 과연 침해라고 우리가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한 데이터 창작물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것을 이제 다른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학습시키는 생산 현장에서 사용했을 때 그것들을 그렇게 부가가치의 활용으로서 이용하는 것을 과연 무상으로 공정이용이라는 이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은 그 알고 계시지만은 오픈 AI에서도 그 수많은 데이터들을 구매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있어서도 항상 계속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용할 경우에는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요. 최근에 그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그 영업비밀 침해 행위 이외에도 데이터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생기면서 데이터, 다른 사람 또는 다른 기업이 권리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부당하게 수집하거나 침해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지면서 데이터의 활용이라든가 데이터의 공정한 이용, 그 다음에 크롤링에 의해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학습시키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작권이 개정이 되지 않고 국제적으로 그런 논의들이 계속되지만 그런 거에 대한 법률적인 그다음 제도적인 부분들이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은 거는 여전히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데이터의 내용이 되고 있는 정보 주체들까지 해서 많은 이해관계가 아직까지는 서로 이제 그 조정이 완벽하게 되지는 않아서인 것 같고요. 앞으로 데이터를 사람이 향유하는 방법, 그다음 저작물을 사람이 향유해서 그것을 뭐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면서 기쁨을 느끼는 방법과 그다음에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 이것들이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에 대한 좀 더 많은 연구가 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면 이제 기술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데, 보면은 기술적인 부분 말고도 아까 질문자도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법제도와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많이 복잡하고 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산적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만 니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든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막 날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분들이 김강산님의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 제도들이 생성되고 있는데 그것이 AI 기술을 만드는 개발자에게 특정 기능을 없애는 사전 제도인지 사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는 사후 제도들 중에 어떤 것들이 비중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우리 김영준 센터장님께 한번 의견을 먼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개발자들에게 특정 기능을 없애는 사전 제도도 아마 없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들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겠다기보다도 악용하는 것을 막는 것이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막지는 못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집에서 사용하시는 로봇 청소기하고 길거리를 이제 주행하게 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기본적인 알고리즘 자체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로봇 청소기는 여기저기 부딪히면서 길을 찾고 자동차는 절대 부딪히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것들을 못하게 한다거나 인공지능을 두 개를 바꿔서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다가 로봇 청소기에 인공지능을 넣어서 사용한 거를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것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한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맞다 그다음에 사전제도냐 사후제도냐 물론 사전적인 것도 중요하고 사후적인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사용될 것이지 어떤 것이 비중이 높고 사전과 사후 어떻게 나눠서 규제할 것이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센터장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도 양날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게 쓰일 수도 있고 반대로 쓰게 되면은 악용될 수도 있는데 악용하는 것과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굉장히 명쾌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약속드리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세션 3를 통해서 챗GPT가 가져올 HRD 변화에 대해서 네 분의 패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멀티캠퍼스도 시대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 이로 인해서 바뀌는 업무와 교육 방식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인재를 키우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온 오프라인의 참석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주신 네 분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